그래서 과거에 이제 제국주의 이 동맹국 간의 형식상 평등한 동맹에서 그 주도국인 미국이 일방주의적 태도를 취하면서 이런 형태로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로 전환하게 되죠. 그것이 과시화된 것이 1990년대 들어서입니다. 제1차 이라크 전쟁, 걸프전이죠. 걸프전과 소련과 동구권 국가의 사회주의 격변 이후에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클린턴 정부에 있어서 이어서 2001년 조지 워커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단일 패권 제국주의가 전성기를 맞게 되죠. 이때 이제 일방주의 그리고 선제 공격 전략으로 부시 정권 개변되는 이제 부시 정권은 완전히 다자주의적 색채를 완전히 벗어던집니다. 이때부터 이제 일방주의 이런 이제 말이 유행하게 되죠. 일방주의는 다음 네 가지로 개괄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필요와 미국의 이익만을 고려한다. 과거 동맹국의 필요와 이익 때문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동맹국이 미국의 행동에 협조하지 않을 때는 미국은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시한다. 그런 능력이 있다. 세 번째는 유엔과 다른 국제조직 그리고 국제조약에 더 이상 집착하거나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유엔 조약에서 막 탈퇴하고 그러죠. 넷째는 대항하는 초강대국 혹은 이제 국가 집단의 재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실 이때부터 러시아를 더 해체시키기 위해서 나토의 동진이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부시 정권 때 거의 완성됐다고 할 수가 있는 이제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 개념이고 제국주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두 가지 형태 전후에 나타난 동맹적 그리고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 두 가지 형태의 현대 제국주의를 봤는데 이 양자 간에는 내적 연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경제적으로는 금태환이 가능한 달러 기축 통화 체제, 그 다음에 정치 군사적으로는 나토로 상징되는 집단 안보 형식의 이제 군사 동맹 체제. 이것이 이제 전기의 동맹적 제국주의의 두 가지 기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본 요소 속에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내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뭐 금태환이 처음에 가능했지만은 워낙 많이 이제 나중에 발행하다 보니까 금태환을 이제 불태환으로 이제 바꿔도 이미 이 확립된 달러 통화 국제 통화 체제들을 뒤집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경제적 조건이 형성됐던 것이고, 또한 이제 군사적으로는 냉전 체제의 한 축으로서 이제 나토를 미국이 이끌다 보니까 그 주도국가인 미국과 다른 서방 동맹국과의 이제 군사력 격차가 크게 이제 벌어지면서 미국의 이제 군사적으로도 이제 종속되게 됐고, 이런 상황에서 단일 패권적이 일방주의를 관철하는 단일 패권적 이제 현대 제국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조건이 형성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내적 연관입니다. 이상 경제와 정치, 군사 양 측면에서 동맹적 제국주의 내부의 변화가 일정 기간 축적되게 되면서 동맹국 내부의 균등성은 차츰 파괴되었고, 결국에는 그 주도국인 미국과 다른 소국 국가 간의 실력 차이가 현재됐고, 이런 요인들이 이제 단일 패권 제국주의로의 전환의 이제 조건으로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이제 세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현대 제국주의는 제국주의 시대의 역사적 종식과 관련됩니다. 즉,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후의 제국주의, 정확히 얘기하면 미국을
대표로 하는 현대 제국주의, 미국을 앞세운 현대 단일 패권적 제국주의는 인류 역사상 최후의 제국주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현대 제국주의 세태는 전체 제국주의의 역사적 종식을 의미한다. 이제 더 이상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계승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 작용했고요. 대서양과 태평양에 의해서 유럽과 아시아로부터 분리된 특수한 지리적 조건이 첫 번째 작용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시의 역사적 조건, 냉전 성립되는 시기, 그 다음에 탈냉전 시기, 이러한 역사적 조건에 기여한 바가 크고, 이러한 조건은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것이었다. 다시 복제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욱더 이제 결정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세계 각국 민중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대한 신질서의 요구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다시는 지구적 차원의 패권 국가가 나타나는 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인류 역사상 최후의 패권 국가가 될 것이고, 또 이 같은 슈퍼 패권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현대 제국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고 이걸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슈퍼 패권 국가여야만 현대 제국주의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제국주의는 다시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제국주의 시대는 최종적으로 종식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 제국주의와 관련해서 네 번째 문제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인가, 국제 독점 자본주의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만약에 국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였다라고 한다면은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즉 국제 독점 자본과 계급이 자연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제 독점 자본과 계급이 존재하는가, 이게 이제 첫 번째 쟁점이 되겠습니다. 국제 독점 자본 집단 내부의 일체화 정도, 그리고 국제 독점 자본가의 자아의식과 자각 정도 등 하나의 계급으로서 정식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비추어 입각해 볼 때, 이들은 아직 이러한 국제 독점 자본과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국제 독점 자본가는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계급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지구적인 국제 독점 자본은 그 내부의 분산성과 모순성이 아직 통일성보다 큽니다. 그렇죠? 요즘 이제 트럼프 관세 전쟁, 동맹국을 수탈하는 관세 전쟁을 보면은 여실히 나타나죠. 이들의 이제 분산성과 모순성이 통일성보다 크다. 그리고 주관적으로 볼 때도 이들은 하나의 통일적 계급과 집단으로 간주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현상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각국의 국제 독점 자본은, 각국의 국제 독점 자본의 실체는 우리가 다국적 기업을 연상하면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국적 기업을 연상하면 되죠. 이러한 국제 독점 자본은 사실상 본국 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국제시장에서의 경쟁 무기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여실히 이 점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시장에서 각국의 독점 자본 간의 차이와 투쟁은 그들 간의 공통이익, 즉 국제 독점 자본 간의 공통의 이익과 협력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같은 초패권 국가의 존재야말로 현 시기 각국 독점 자본 간의 심각한 이해 대립이 존재하고, 심지어는 화해할 수 없는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이
하나의 단일한 국제 독점 자본과 계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부구조, 국가 권력의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새로운 국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들어섰다고 한다면 상하는 상부구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각 시기에 그 시기의 자본주의 성격에 조응하고 또 당시 지배적인 자본주의 분파의 이해를 대별하는 상부구조가 존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19세기 중엽까지 자유경쟁 자본주의 단계였다고 우리가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자유방임적인 야경국가가 존재했었죠. 아담 스미스가 야경국가라고 했죠. 또 제2차 세계대전까지는 일반 독점 자본주의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는 금융과도 정치가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종전 이후에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성립됐는데, 또 그에 조응하는 케인즈주의에 입각한 복지국가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여러 국가 형태를 각 단계의 자본주의 단계에 조응하는 상응하는 상부구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기 자본주의가 국제 독점 자본주의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면 그에 조응하는 상부구조가 과연 존재하는가? 만약에 존재한다면은 이미 이제 세계적인 이제 자본봉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계 정부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가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 정부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또 이러한 이제 세계 모든 정치 경제 조직 가운데서 어떤 것들이 이러한 세계 정부의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는 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제 전환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세계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의 이행에 실패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한참 이제 이런 지구화 시대의 이제 신자유주의 상승기였고, 이런 이제 국제 독점 자본주의로의 이제 발전을 위한 그런 이제 어떤 상승 단계였다고 한다면 2008년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그게 꺾이고 이런 이제 상승 이행이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당시에 미국이라는 유일 패권 국가가 이제 등장해서 한때나마 이제 초제국주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줬었죠. 대략 그것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이제 전성기였는데, 우선 이제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보면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 이념이 맹위를 떨쳤었죠. 상부구조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로서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쳤었다. 그다음에 이제 화폐 권력, 현대국가의 창립에 있어서 이제 화폐 권력의 수립이 매우 관건적인데, 이 화폐 권력에 있어서는 달러를 중심으로 하고 유로와 엔화 등을 보조로 하는 세계 통화 체계가 수립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G7의 전성기였습니다. 이 G7을 통해서 전 지구적 차원의 경제 조절을 일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제를 갖추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넷째는 군사력이 중요한데, 미국이 당시에 유일무이한 슈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세계 경찰 국가로 자임했습니다. 미국은 이 시기에 또한 국내적으로 보면 국력이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시기가 2008년 직전까지 이 시기가 초제국주의 세계 체제, 세계 정부
가장 가까웠던, 가까이 다가갔던, 물론, 완전히 이제 세계적으로 실현하기까지는 아직 거리가 이제 한참 멀지만은 그나마 가까이 다가갔던 그런 이제 상부 구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국발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사실상 세계 자본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는 가능성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초보적인 슈퍼 제국주의 국가를 탄생시키는 데까지는 일시적으로 성공했지만 그것을 장기화하고 구조화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과 다른 서구 선진국들의 국력이 지속적으로 쇠진해 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를 발판으로 해서 다시 회복하고 상승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날로 새로운 도전, 특히 이제 브릭스라든가 다국화 세력의 이런 도전에 직면하고 미국과 자본주의 자체 내부의 모순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들의 이제 국력이 쇠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직은 지구적으로 통일적인 국제 독점 자본과 계급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무엇보다도 자신의 진정한 자본주의적 세계 정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 단계 자본주의는 비록 국제 독점 자본주의의 발전을 지향은 하지만 여전히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불러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현대 제국주의 두 번째 쟁점에 관한 발표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다국화와 관련해서 다국화의 진보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다국화는 바로 현대 제국주의 대립물로서의 다국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다국화가 극복하려는 국제 질서는 뭐냐면 바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극복하려고 하는 다국화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다름 아닌 현대 제국주의에 기반한 질서인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성격 규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의 다국화가 일반적 의미의 다국화가 아니라 바로 지구화 시대의 다국화다라고 하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국화는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지향으로서의 성격, 이러한 지구화 시대의 다국화 일때 이러한 다국화는 현대 제국주의에 대한 지향, 우리가 이제 변직법적인 용어죠, 지향. 극현대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의미로서의 지향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구화 시대 경제 일체화를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결코 다국화가 무정부주의를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운명 공동체 개념에 한 발 다가서는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기초에서 성립된 지금의 현대 제국주의적 국제질서의 규범 체계보다도 지인일보한 것이라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보다 더 후퇴적인 것은 현대 제국주의 국제질서의 규범 체계를 넘어설 수가 결코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다국화 세력은 민주, 공정과 같은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 등 다자 간의 협의체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권과 독점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브릭스의 그간의 성명, 또 1대1로의 이념, 과 같이 세계화의 추진에 있어서 또 평등, 호혜, 자주성에 입각한 국제 분업과 교류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1대1로에서 천명하는 것이죠. 이러할 때 다국화는 현대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기존 국제 질서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런 내용에 입각해 보면은 바로 현대 제국주의가 주도하는 기존 질서에 대한 부정이다. 다국화가 신자유적 상부구조,
부정한다고 해서 무정부정을 지향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또 그것이 이미 성립한 세계 단일시장을 해체하고 다시 과거의 국민경제 시대로의 복귀를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구적 단일시장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차원의 국제질서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국화는 현 국제질서에 대한 단순 부정이 아닌 지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면 이러한 다국화가 진보적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주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실 다국화는 역사적으로 보면 볼 때 과거 몇 차례 출현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국화는 이것과 이제 다른 건데 무엇보다도 추진 주체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